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모든 인간,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인 루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카가 뭐냐면은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Ancestor가 조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 세계에 공통된 조상. 이게 루카가 되겠습니다. 루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났죠.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한 몇 년이죠. 한 8억 년이 지난 후에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46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에 그 8억 년 동안은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 주변에 떠다니던 모든 작은 천체들, 돌, 얼음 덩어리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조그만 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구의 중력에 끌려오면서 지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런 혜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조그만 얼음 덩어리, 돌 덩어리들, 암석 이런 그 지구상의 주변에 떠다니는 그런 물질들이 지구상에 달라붙어 중력에 끌려와서 지구 표면에 부딪히면서 지구가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이제 터지고 폭발하고 뭐 이제 그런 그 아주 그 뜨거운 그런 시절이 이제 8억 년이 지나면서 이제 8억 년이 이제 그 8억 년이 지나면서는 주변에 떠다니는 그 물질들을 거의 다 지구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충돌하는 게 없죠. 충돌하는 게 없으면서 지구가 이제 막 서서히 이제 식은 거죠.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 부딪히면 이제 열나고 뭐 터지고 뭐 폭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나면서 지구가 점점 식어져서 지구야 이제 생명체가 나타나기 좋을 정도의 온도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38억 년 전에 이제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 세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 루카의 특징을 볼 거면 제일 중요한 것이 루카는 유전암호를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암호는 중개자로서 단일 나선의 RNA를 필요로 한다. RNA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는 RNA가 있어야 된다. 이 유전암호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어야만이 이제 그 단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이라든가 뭐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모든 생물은 단백질 작용의 결과물이다. 단백질은 자유 아미노산으로 만들죠. 그 자유 아미노산 12가지로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미노산은 리보솜에서 mRNA 그다음에 tRNA, T는 이제 트랜스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사 RNA죠. 그러니까 이제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tRNA가 되겠습니다. mRNA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백질을 번역을 하면서 단백질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루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글루코스가 당이죠. 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단 거 좋아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ATP라고 그러죠. 그래서 ATP는 에너지 매개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동을 할 때 또 이게 너무 느리 천천하게 진행이 되면은 뭐 되지가 않으니까 빨리빨리 돼야죠. 이 빨리빨리 하는 거를 어떤 그 인체 내 화학 작용을 촉진하고 빨리하게 효율적으로 빨리하게 해주는 물질들이 이제 효소인데 이 수백 개, 수만 개의 효소들이 화학 반응에 촉매제로 빨리하는 작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포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세포질로 구성이 돼 있다. 물이 이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겹으로 된 이중 지질막으로 쌓여 있다. 인과 지방질로 돼 있는 이중 지질막으로 세포가 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분열 복제로 자기를 복제를 하는 거죠. 세포가 증식이 된다. 세포 안에 있는 소듐 함량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포타슘 함량이 그러니까 소듐은 작고 세포 안에 포타슘 함량은 높게 되겠습니다. 이 그 농도는 특별한 이온 펌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특별히 그 안에 세포는 이제 그 세포벽 여기 이제 바깥하고 통로 요 부분에 이제 특별히 이온 통로가 있죠. 그래서 세포 안과 밖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거나 드나들지 못하게 세포막으로 막고 있지만은
그중에 이제 문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있어서 이 문이 이제 이온 통로가 되겠죠. 이온 통로 중에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있는 나트륨과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칼륨과 나트륨이 이제 나가고 뭐 이러면서 몸 안에 세포 안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이제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나트륨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 칼륨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이제 세포가 이제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유지를 하기 위해 하고 있고 그걸 하는 것이 세포벽,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온 통로는 이제 나트륨 통로에 있고 칼륨 통로에서 칼륨이 나갔거나 뭐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세포는 보통 이게 이제 세균 박테리아인데 이게 이제 세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얘네들은 이 그 안에 세포질,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 바깥 운동을 하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선모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 같은 것이 편모가 되겠습니다. 요걸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세포질, 세포막 안에는 세포벽 안에는 여러 가지 리보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루카는 유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죠. 이들 고세균은 메탄 생성 교사균이나 황산염 환원 고세균, 우리 인류의 조상인 메탄 생성 교세균이나 황산염 환원 고세균, 이 고세균은 산화 반응을 하면서 산소를 얻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산소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전자회로가 가동이 되죠. 전자회로 TCA라는 그 기본 그 어떤 그 절차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온 상태가 된 다음에 세포막 밖으로 양성자를 내보내고 이 양성자의 동력으로 인해서 에너지인 ATP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체의 산소 호흡은 크게 세 가지, 생명체의 호흡은 크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지금이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을 하는 산소 호흡이 있고 두 번째가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38억 년 전에 이제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지구상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고 대기라든가 바닷속에 산소가 없고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제 뭐 행성과 다른 별과의 폭발 충돌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만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산소가 없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많았다. 그걸 이용을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처음에 나타났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에서 유기물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을 하는 발효라는 작용이 또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유기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최종 우리 전 내부의 화학 시스템 TCA 회로 거기에서 전자 수용체로 유기물을 이용을 하는 것. 아까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 아니면 유기물을 이용하는 거. 그게 이제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에서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을 최종 전자 수용체에서 사용을 하는 또 다른 그 혐기호흡이 있겠습니다. 혐기호흡, 그러니까 그 산소를 싫어하는 호흡에는 질산염이라든가 망간, 철 등의 금속 이온을 환원을 해서 호흡하는 경우와 황산염을 황화수소로 환원을 하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황산염 환원 세균이 환원 효소를 이용을 해서 황산염을 황화수소로 환원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 담긴 토양은 혐기성 환경이지만은 금속 이온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금속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담수에서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아닌 민물에서는 대부분 황산염의 농도가 낮아서 메탄 생성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은 바닷속이라든가 열습지라든가 이런 그 황산염 염도가 높은 데서는 황산염 환원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생명체들이 이 황산염 환원 세균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혐기성 환경,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그 환경에서는 황산염 환원 세균이 작용을 해서 이 그 황산염 아니면 물과 그다음에 이제 탄소, 그다음에 이제 그
황산염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걸 갖고 이제 황화수소 H2S 황화수소 이 황산염이죠. 황화수소와 그다음에 이제 HCO3를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호기성 상태 이제 산소를 이제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이 황화수소를 다시 이용을 해서 또 산소를 이용을 여기는 탄소를 이용하지만은 여기는 산소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산염 H2S는 독성이 강해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산염 이제 그 깊은 땅 속에서 올라오는 황산염 이거는 독성이 많다.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배관이라든가 공정이나 이런 데를 녹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풍부한 황산염 환원세균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유기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산염 환원세균으로 인해서 유독한 황산염을 없애서 황화수소로 바꾸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다. 미생물에 인해서 독성인 유기물을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금속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으로 독극물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염을 제거를 하고 폐수 처리 등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황산염 환원세균이 되겠습니다. 20억 년 전에 지구의 산소 농도가 급증을 하면서 바닷속의 황산염 농도가 급증하게 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은 유황이 증가하고 황산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황이 산소와 결합하면은 황산염이 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산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황산염이 바닷속에서 많이 축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산염 세균도 증가를 하면서 이들은 수소를 놓고 메탄 생성 고세균과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메탄 생성 고세균은 경쟁을 피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또 다른 세균인 미토콘드리아와 결합을 해서 생체막을 통해서 양성자를 수송을 하고 또한 그 이온 통로를 이용하고 전자회로 기본 전자회로 TC에서의 그 어떤 그 전이차를 만들고 이온 통로로 나가서 이제 전이차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전하가 틀린 차이를 만들고 이때 이제 양성자의 동력을 이용을 해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고세균에는 이 메탄 생성 교세균과 그다음에 황산염 환원 고세균이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우주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는 스스로 번식하는 유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개별적인 생명체죠. 독립적인 생명체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100조 개의 또 다른 외부의 생명체 미생물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100조 개, 200조 개의 그런 연합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라든가 생명체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기체는 작고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200조 개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수량이 너무 많아서 우주에 있는 별만큼이나 많다고 되겠습니다. 100조 개의 세포와 100조 개의 세균,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우주가 서로 다른 상수의 지배를 받는 다중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가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구는 최적 상수, 최적 조건 하에 기가 막히게 운 좋은 곳이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곳이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산염이 이제 그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황산염 환원세균의 그 먹이가 되죠. 얘네들이 이걸 이제 황산염을 이용을 해서 황화수소 H2S를 바꾸는데 이 황산염 기초 재료 황산염 설페이트라고 하죠. 설페이트. 물에 잘 녹는 계면 활성제가 되겠습니다. 이 황산염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그 머리 감는 샴푸, 그다음에 비누, 얼굴 닦는 거, 세안제, 바디워시, 몸 닦는 거, 치약, 이빨 닦는 거, 세탁, 옷 닦는 거 이런 거에 세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황산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 적게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름과 물을 끌어들여서 먼지와 때를 제거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로 쓰기에는 독성이 많아서 아미노산제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서 저자극성인 계면활성제를 이용을 해서 독성이 이제 없는 걸 쓰는 거죠. 세제로는. 황산염 환원 세균은 황산염을 환원을 해서 황화수소를 만드는 현기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담수의 바다라든가 바닥, 진흙 및 인체의 장속, 몸속에서
소화관 속에서 얘네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황산염이 변해서 이제 황화수소를 만드는데 황화수소는 H2S가 되겠습니다. H2S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수도관을 부식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산가스라든가 광천수 등의 얘네들이 있으며 황을 포함한 단백질의 부패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서 불꽃을 내면서 타기도 하고 이산화황이 되기도 하는 등 아주 폭발이 위험한 기체가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초기에 맨 처음에 왕성하던 화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기 중에 그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아노백테리아가 35억 년 전에 나타나면서 바다 및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급하게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판이동으로 융기 및 침강하는 대륙의 잔해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산소를 소모를 하면서 해저 퇴적층을 덮어버리게 되면서 산소 소모가 급감하면서 바닷속의 산소 농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남은 산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와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늘어난 산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와서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의 산소가 왜 늘어났냐 하면은 이제 대륙에 이동을 하면서 대륙이 막 이동을 하면서 대륙판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융기 및 침강을 하면서 여기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긴 잔해물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는 이제 그 바다 밑바닥에 바닷속에 있어서 거기 있으면서 해저의 그 퇴적층이죠. 해저의 퇴적층이 이제 그 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유기물을 분해를 하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퇴적층이 이제 산소를 많이 소모하시는데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이 퇴적층을 덮어버렸다 이거죠. 대륙판들이 가라앉으면서 퇴적층들을 덮어버리면서 이 퇴적층들이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제 바닷속에 산소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의 그 해저에 이 퇴적층들이 그 산소를 왜 많이 소모했냐? 그러니까 유기물들, 그러니까 뭐 위에서 떨어진 어떤 그 유기물들, 뭐 생물의 사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분해가 되니까 거기서 산소가 많이 소모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소가 이제 아무튼 그 바다하고 이제 그 대기에서 많이 그 농도가 증가하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많이 있던 황산염 환원세균이 황화수소로 변환시키고 이 황화수소가 다시 대기 중에 올라와서 얘네들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가벼운 수소로 날아가고 이제 황이 이제 남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황산염이 다시 되는 거죠. 황산염이 되면서 얘네들이 다시 또 산소를 소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이나 바닷속은 자연적인 섭리로 인해서 적절한 산소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구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인 루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